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법 이런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권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4월 9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무료 강연이 있어요. 이 무료 강연 주제가 바로 지금 전 세상이 혼란을 키운 미국의 이런 관세 전쟁, 중국이 또 맞불 관세를 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미중 이런 무역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위기의 한국 경제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M7, 중국의 테리픽 10, 중국의 빅테크 10개 기업의 영향이 결국 미중 기술 패권의 승자를 결정할 텐데,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영향,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한국의 수출, 그리고 한국이 공급망에서의 수입 안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이란 건 미국 주식시장, 중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트럼프가 지금 집권 2개월 넘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업인들은 한국 경제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무료 강연이 있으니까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 무료 강연 들으려면 안유화 시대인 통신 커뮤니티라는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그날의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링크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단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공지는 끝났고요. 지금부터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3차 세계 대전이 터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워린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죠. 현재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이런 관세 정책은 실질적으로 전쟁 선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미 3차 세계대전이 터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열전, 두 나라가 군사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 아는 것 같은데, 군사전쟁 가기 전에 진행되는 전쟁이 있어요. 그게 무역전쟁. 이거는 실물 경제 전쟁이죠. 두 나라 간의 무역전쟁. 두 번째 금융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8년 1기 트럼프 집권 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6년, 7년째를 향해 가고 있고, 실물 부분의 전쟁인데 지금 관세가 전 세계를 향해서 동시에 적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제3국을 통해서 제조 생산을 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회 수출이다, 이런 것도 다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에 전 세계에 동시에 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일부에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숲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드리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는 모든 차관점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지켜보면서 한국의 지혜로운 전략, 전술, 장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우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나스닥은 2일 연속 12% 넘게 급락을 했고, 다우존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이틀 만에 6조 5천억 달러가 증발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로는 총 12조 달러가 증발했어요. 이거는 중국 주식시장 전체가 날아난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12조 달러가 날아났다는 거는. 트럼프가 지금 집권한 지 2개월 조금 넘은데 12조 달러가 날아났다. 이 말은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이 12조 달러를 잃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손실일까요? 자, 이런 쇼크를 주는 황폐한 상황이 주식시장에 연출이 되고 있고요. 주식시장 붕괴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주제로 있는 M7, 미국의 7자매 주식, 빅테크 7자매 주식 이틀 만에 1조 8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근데 이 M7 주식이 왜 중요하냐면 M7의 50%는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1.8조 달러가 증발했다는 거는 거의 외국인들이 손실을 1조 달러 봤다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게 이 M7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손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 자기 돈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사용했다,
그러면 증거금을 보충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로 청산되고 바로 팔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손실이 현실화됩니다. 실제 손실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1조 달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이번 미국 주식시장 쇼크 때문에 약 3조에서 4조 달러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게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손실 보는 거랑 외국인들이 손실 보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늘 말했죠. 미국 사람들은 모든 복지, 혜택, 미국 사람 생활 질이 금융시장에서 결정이 된다. 왜? 미국의 401k 같은 연금이 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장 붕괴는 곧 미국 사람들이 이런 국민연금 같은 연금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이거는 미국인들의 미래 생활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늘 말했죠. 근데 여기에서 외국 사람들이 손실 보느라 미국 사람들이 손실 보는 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인들이 손실 보는 거는 손실 봐도 그 안에 남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손실 보는 거는 진짜로 달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손실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손해에는 달러가 날아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부채가 소멸되는 겁니다. 부채를 이렇게 한탕에 그냥 없애버리는 게 속해요. 특히 채권을 사는 경우는 더 하죠.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미 한번 외국 사람들이 당했죠. 제일 크게 당한 게 중국입니다. 당시에 갖고 있던 외환보유액, 달러 외환보유액이 90%를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금융위기 터지면서 하루 만에 종이장이 됐죠. 들고 있던 미국 국채들이. 그게 인플레이션이 팍 폭발하면 갖고 있는 이자율은 의미가 없어지죠.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채권이. 지금 그런 현상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그냥 알아서 미국 부채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미국 주식시장에 이렇게 대붕괴가 일어나는 거는 트럼프가 의도한 거다. 왜냐하면 관세를 바이든 때 그리고 1기 때는 중국에 한해서만 관세를 때렸잖아요. 누가 봐도 중국을 제재하고 중국을 못 잘 살게 하고 못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서 다른 나라 기업들, 중국 빼고 다른 나라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 안 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 안 하고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일본 다른 나라 가서 하면 되는 거였어요. 중국만 때리니까, 중국만 관세로 왕창 때리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질 거고, 왜냐면 미국은 수입을 하는 나라고 제조 상품의 공업 제품, 경공업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경공업 대부분은 다 수입을 합니다. 미국의 마트에 가면 30%가 중국 제품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릴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해서 관세를 46% 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제품 말고 또 가장 많은 게 베트남 제품이에요. 그러면 마트에 벌써 지금 관세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바로 반영이 돼요. 이거는 그냥 직방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할까? 그러면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지니까 지금 트럼프가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조금 증상은 있어요. 좀 의심스러운 거. 왜냐면 만약에 이게 정말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미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 진짜 걱정이 됐으면 미국의 우리가 빅스 지수라고 하죠. 공포지수. 주식시장 공포지수가 있습니다. 공포지수가 이게 급속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공포지수를 보면은 2020년 코로나 때만 해도 80점에 달했죠. 높을수록 시장 공포가 심하다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인데도 미국의 공포지수는 3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움직임이라는 거죠. 월가의 자본들은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월가는 모든 정보가 다 집중되는 곳인데 얘네들이 해서 공포지수가 결정이 되는데 기관 투자들이 얘네들이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다. 왜냐면 지금 재무장관으로 있는 스콧 베센트는 이 월가 생리를 엄청 잘 알고 영국 파운드에 고매도를 쳐서 조지 소로스한테 엄청난 돈을 벌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금융 생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정도로 시장이 공포인데 지금 월가 빅스 지수가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건 뭔가 의도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말한 시나리오가 맞다면 지금 미국 주식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미국이 부채를 털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의 외국인 손에 있는 미국 달러를 다 털기 위한 수단이다.
얘네들이 공포를 못 이겨서 다 팔아버리면 미국 부채가 알아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단이면 절대 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맞다고 하면. 그래서 제 방송을 꼭 계속 잘 봐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팔로우를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왜 그럼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죽게 때리냐. 일단은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 사람이 하루 이틀 뭐 갑자기 신경이 뭐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한 거 아니고 조금 오래 이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근데 왜냐면 이번에 깜짝 놀란 거는 이 사람이 트럼프 팀이 정부 팀이 각 국가에 매긴 상호 관세 적용은 계산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그 국가에 대한 적자 규모를 그 국가에 대한 수입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수치를 1호, 2분의 1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베트남도 46%된 거고 중국이 한 34%된 거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한국도 대충 26%,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되게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눴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걸 관세로 때렸다는 건 뭐예요? 관세로 그 나라 적자를 다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2년만 지나면 그 나라에 대한 적자가 관세로 다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자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논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트럼프 이 정책은 워린 버핏의 문장을 참고했더라고요. 좀 이따가 우리 편집자님이 그림 올릴 거예요. 2003년 10월 버핏은 미국 포춘 잡지에 미국의 적자가 국가를 갉아먹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문장을 쓴 게 있는데요. 이 안의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의 해외 무역 적자가 사실상 미국인의 미래를 팔아치우는 거다. 적자가 확대될수록 외국인들이 달러를 많이 지게 되고 결국 외국인들은 이 달러를 갖고 와서 미국을 다 사들인다. 아마 이 사람이 2003년에 이 글을 쓴 거는 일본이 90년대에 달러를 들고 미국 가가지고 월가에 있는 핵심 빌딩들 다 사들이고 미국 부동산 다 사들인 경우가 있었죠. 아마 그런 걸 지켜보면서 이런 글을 쓴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트럼프가 참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문장이 제안한 게 뭐냐면 앞으로 외국인들한테 수출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거는 미국이 수출입 균형에 따라서 수입과 수출의 균형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이 수출 허가증을 발매해야 된다. 수출 티어 한도를 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각 허가증의 애매가는 1달러다. 그 허가증을 1달러로 해서 허가한 만큼 미국에 수출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1조 달러를 수입하고 해외에 5천억 달러를 수출하면 적자가 5천억이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주는 전체 외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티어가 5천억 달러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워린 버핏이 문장에 제안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놀라운 거는 트럼프 관세 때리는 근거법이 여기에 근거했다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 당시에 워린 버핏의 문장은 수출 허가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상호 협상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균형으로 재정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번에 트럼프는 직접 그냥 한 번에 가격을 정해버린 겁니다. 상의 과정도 없고 이런 게 없고 그냥 한 번에 이제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눠서 2년에 다 환급받는 거. 적자만큼 다시 다 미국의 관세 형태로 다 환급받는 거. 그래서 적자를 없애는 가격을 수출입 허가증 원래는 1달러였잖아요. 근데 1달러가 아니라 트럼프가 이렇게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베트남에 대해서 46% 관세를 때렸다는 거는 수출 허가증이 0.46달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관세를 전 세계에 때렸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일 먼저 여기에 반격을 가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막관세로 34% 똑같이 때리고요. 모든 상품에 대해서 1차 무역전쟁 때는 서로 상호 간의 특정 품목에 대해서 페널티 관세를 때렸는데 이번에 34%는 미국이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타격받는 거는 미국의 첨단 제품들입니다. 미국의 군사, 미사일 포함해서 반도체 포함해서 4차 산업의 모든 부품에 히토류가 들어가요. 중국은 이제 미국의 이런 수출 제한, 히토류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수입이 90% 의존해요. 그리고 중국 제품에 90% 의존하는 게 되게 많아요. 드론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미국에 고민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그 관세를 내고 수입해 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대체 국가를 찾아야 되는데 중국의 제조업을 대체할 만한 국가는 현재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중국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은 저부가가치 산업밖에 없어요. 그건 주로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국가들이 하는 거 외에는 특히 우리 미래 산업의 모든 공급망은 중국 말고는 대체할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이 일부분 하고 있고요. 일본이나 이런데 독일 이쪽에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한돼요.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게 대부분을 보면 돼요. 그래서 도대체 앞으로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지 질지는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중국은 늘 전략적인데 방침을 둬요. 전술이 아니라 전략에 중점을 둡니다. 전술보다 전략을 더 중요시하는데 이 말이 뭐냐? 예를 들면 전쟁이 났어요. 저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저 고지를 점령하는 게 전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전쟁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인천 상륙작전.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 전쟁의 판도를 가르는 전쟁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죽어가도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군사 최고 사령한테 보고할 때 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고지를 점령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제안은 중국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왜?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략적 고지를 점하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 고지가 중요하다며 내가 사령관이면 앞에 와서 이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해서 사람이 몇 명이 죽는다, 몇 명이 안 죽는다 이런 효율성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거고 고지를 어떻게 하나 점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그만큼 감당하더라도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갖고 오는 전략적 이익이 지금 단기적 손실보다 크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 관세전쟁, 무역전쟁 이렇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전략에 방점을 둡니다. 똑같이 34% 때려버리면 중국도 손실이 커요. 이번에 중국이 똑같이 34% 때리니까 중국 주시장도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중국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건 단기입니다. 아까 전쟁에서 군사 장병들이 죽는 것처럼 단기에는 중국도 경제적 손실, 모든 손실이 커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런 패권 전쟁에서 전략적 고지를 점령하는 데에서 이것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면 가는 거예요. 중국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발걸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저는 다른 나라들한테 한번 같이 이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자, 베트남 사례를 봅시다. 베트남은 우리식 표현으로 바로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베트남의 장기적 전략적 입장에서 보면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 바로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꿇었냐? 베트남 바로 연관세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협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엄청 커요.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베트남이 제안한 연관세, 상호 연관세를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되게 웃기는 일이에요. 트럼프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지? 이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정체 일관성도 없고 이 사람이 전략적 사고방식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를 제압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베트남의 연관세를 받아들였다. 트럼프 목적에 비하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 왜 지금 이렇게 전 세계 관세 전쟁을 벌여요? 제조업이 미국에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얘네 해외에서 제조를 하면 내가 비용을 높이겠다. 그게 미국 기업이든 뭐 어느 나라 기업이든 미국 본토 말고 해외에서 생산하면 내가 그냥 관세를 때려버리겠다. 비용을 높이겠다. 근데 미국 내에 들어오면 내가 모든 비용을 없애주겠다. 감면, 세금 없다. 모든 걸 우대해주겠다. 미국 본토 내에서 생산하면 비용 없애버리고 해외에 나가서 생산하면 그게 미국 기업이든 그 나라 기업이든 다 때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트럼프의 전략적 고지가 미국 본토에 무조건 제조업 공급망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라면 베트남의 연관세 제한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만약 받아들이면 중국의 기업들, 한국 기업들 이미 다 갔죠. 베트남에. 다른 나라 기업들이 베트남 가면 연관세 내고 다 베트남에 가서 제조업을 할 거예요. 미국에 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제조업이 들어가는 역행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베트남에 연관세를 해버리면 중국한테는 테러한 거예요. 중국은 만약에 베트남에 연관세하면 공급망이 그렇지 않아도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해 가는데 저기 베트남도 연관세하고 그럼 인도네시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말레이시아 가만히 있겠어요? 다 미국에 연관세 하겠다고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공급망이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 산의 기간에 많이 이전해 갔잖아요. 인도를 포함해서.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말을 들어주면 동남아는 연관세를 해버리면 공급망이 동남아가 메이드 인 동남아가 되지 메이드 인 미국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전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트럼프가 연관세를 들어주면 중국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레이드 오프, 이해상충인 거예요. 만약에 베트남에 이 연관세를 들어주면 중국엔 불리하니까 미국한테는 좋죠. 근데 또 연관세를 안 들어주면 미국 제조업은 유리하겠죠. 왜냐면 제조업이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면 쓸모없는 거예요. 무조건 미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국 제조업은 제조업 공급망 만드는 데 유리해요. 그런데 중국한테는 또 좋아요. 중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던 공급망 이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 안 하죠. 왜? 중국에 있으면 공급망도 완비하고 중국 국내 시장도 커요. 근데 베트남은 국내 시장도 작고 공급망도 완비하지 않아. 어차피 베트남 가도 상당 부분 공급망 중국에 의존해야 돼. 중국에서 수입해 가야 돼. 그러니까 막 동남아로 가던 공급망이 중국에 남게 되고 오히려 중국 시장 때문에 다른 나라 공급망들이 중국에 들어오려고 하죠. 중국에서 계속 하려고 하죠. 왜 중국 시장,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때려버리면 미국 시장에는 수출을 못하니까 비싸게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승부를 보려고 하겠죠. 그럼 중국은 세계 개방을 못 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FTA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CPTPP, RCE, 그리고 한중일 FTA, 중국은 지금 다 무역 장벽 없애려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다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다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겠죠. 그럼 또 중국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해상충인 거예요. 어디가 오냐? 그래서 이게 관전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국에 접목해 봅시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답을 주고 싶어요. 한국의 전략 고지가 어디가 있냐? 전술적으로 단기에는 피해를 보더라도 한국의 전략적 고지가 어디에 있냐를 지금 정해야 돼요.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봐요. 지금 현대가 공급망을 미국에 옮긴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그 TSMC, 대만의 TSMC가 공급망을 미국에 다 갖고 가요. 근데 32%를 때려버렸어요. 대만에. 한국의 현대가 미국의 공급망을 가져간다는데 한국의 동맹국 중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25% 때려버렸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적으로 손실 뭐예요? 공급망이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공급망이 미국으로 가면 한국 공급망이 없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어디에 취직해야 돼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결국 한국 대기업의 밴드사로 1차 밴드, 2차 밴드 이렇게 부풀을 살아서 수많은 그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한국 경제를 버텨왔는데 대기업이 미국에 다 이전해 가면 한국 공급상 1차 밴드, 2차 밴드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럼 한국 국내 공급망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 뭘 먹고 살아야죠? 한국 국내 시장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데 해외 앞으로 수출할 게 없어요. 한국은 제조업을 잃게 됩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4년 넘게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중국 내수시장도 다 잃었습니다. 경제력도 많이 잃었고요. 중국 자체품 대비. 자, 그러면 한국 공급망, 한국의 전략적 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부터 한국 당국자들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전략적 고지 어디에서, 한국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은 뭘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 이게 전략적 고지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지금의 정책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전략적 고지가 정해지면 지금 관세를, 상호 관세를 같이 때리든지 내내 이렇게 해? 우리도 똑같이 때릴 거야. 강하게 나가야 돼요. 내 코앞에 손실 보더라도 전략적 고지가 한국의 미래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단기 손실을 부담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전략적 고지가 또 다른 이게 아니다. 미국에 다 이전해 가는 게 한국의 전략적 고지다. 한국에 도움이 된다. 한국이 좋다. 그러면 같이 때릴 필요 없죠. 제가 보니까 미국이 한국을 관세를 때리는 근거가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자동차도 미국 자동차 한국 들어오는 게 연관세입니다. 연관세. 오히려 한국이 그 트럭이나 이런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할 때 지금 25% 관세를 때리더라고요. 지금 이미 연관세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한국 들어오는 거. 한국하고 미국이 FTA로 돼 있잖아요. 거의 다 연관세 혹은 되게 작습니다. 농산품 빼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억지를 피우고 있어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베트남처럼 미국 트럼프한테 야 우리 연관세 하겠다. 이 카드 자체가 없습니다. 왜? 이미 연관세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미국의 관세의 평균 9.8% 거의 10%였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야 연관세 하겠다를 카드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이 카드가 없어요. 그럼 한국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이 때리든지 25% 때리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똑같이 페널티 니 날 때렸어 나도 너를 때리든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든지 그냥 트럼프 하라는 대로 하든지 뭐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의 전략적 고지 어디에 있죠?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캐나다 그리고 유럽도 지금 똑같이 미국의 상호 관세를 때리려고 해요.
근데 아직 지금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이 카드를 내밀까? 왜냐면 앞에 먼저 나간 자는 항상 얻어맞게 돼 있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열어오고 있는데 전반적 방향은 계속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지켜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관세라는 거는 실물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무역에 대해서 때리는 비용입니다. 물건이 나갔다 들어올 때.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제 안경투에서 말을 했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게 뭐냐면 실물 상품에서 적자예요. 1년에 약 1조가 적자예요. 실물 무역에서는 미국이 1조를 수입해 와요.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흑자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한 것처럼 클라우드 자본이에요.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구글, 아마존, 애플, M7 빅테크, 클라우드 자본 이런 플랫폼으로 돈 버는 거는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러다가 전 세계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된다.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구글 씁니다. 근데 이거는 실물 제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관세 없어요. 그러면 내가 유럽의 사람이라면 전략적 고지가 공급망이 유럽에 있어야 되겠죠. 다 프랑스, 독일 공급망이 다 미국 가버리면 독일하고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유럽의 우두머리인데 걔네들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랑스 대통령이고 내가 독일의 총리면 나는 이렇게 때릴 것 같아요. 구글이 지금 유럽에서 독점하고 있잖아요. 구글세를 때리는 거예요. 애플세를 때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실물이 왔다 갔다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남겼어요. 흑자 규모가 거의 2,400억 달러 넘습니다. 2,400억 달러 넘습니다. 그러면 내내 우리를 때려 관세로 실물 상품으로 우리 내내 이런 독점세를 때리겠다. 지금 구체도 유럽에서 검토하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도 이거 검토해야 돼요. 한국이 지금 구글, 한국 지금 애플 다 독점이잖아요. 지금 30%입니다. 30%. 그러면 난 내내 여기에 때릴 거야. 이거는 실물 관세 아니잖아요. 미국은 여기에서 내내는 흑자를 그렇게 독점으로 남기면서 왜 우리 물건이 나가는 건 이렇게 높은 비용 관세를 때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응 조치인데 이런 대응 조치를 다른 나라에서 마음대로 지금 못하는 게 미국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극단으로 모든 걸 극단으로 가정을 하면 답이 보입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때리잖아요. 가설 모든 미국 빼고 나머지 나라 단합으로 하면은 미국은 즉시 붕괴합니다. 미국이 붕괴해버려요. 혹자리 이럴까요? 미국 군사력 세계 1위, 미국 핵능력 세계 1위, 미국 금융 세계 1위, 미국이 모든 게 세계 1위인데 누가 감히 그러겠어? 예를 들면 그렇게 나갔다 모든 나라가 단합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미국이 다른 나라 보복으로 군사로 때리기 전에 미국이 붕괴해요. 왜? 미국 사람들이 바로 먹고 살 게 없어져요. 왜? 모든 걸 해외에다가 의존해서 수입해 가니까. 미국 자체로 생산하는 게 없으니까. 농산품 말고는 거의 없죠.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미국 국내가 붕괴가 되면 다른 나라를 나가서 때리기 전에 미국 국내가 붕괴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원래 모든 나라가 단합하면 이런 효과가 나는데 왜 단합이 안 되냐.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괜히 내가 먼저 들고 일어났다가 내가 괜히 거기에 얻어맞는 제1 피해자가 되기 싫은 거죠. 국가마다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국가의 대응과 전략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 나라의 전략적 고지가 어디에 있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니면 한순간에 우크라이나가 돼요. 우크라이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올 때 뭐라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금방 오자부터 끝나버린다. 그리고 중동 정제도 바로 스톱시킨다 했잖아요. 전쟁 끝냈어요? 끝날 김이 안 보여요. 내 보기에는 오래 힘들어요. 우크라이나는 산산조각이 나게 생겼고 광물 자원 협정에서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광물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화나가지고 지금 모든 군사 지원을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만 지금 좋게 생긴 거예요. 합치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야 니네만 돈 썼어. 우리가 돈 더 많이 써서 유럽 전체가 1250억 달러 넘게 지원했잖아요. 왜 광물 니네만 가져가? 독일, 영국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하잖아요. 미국은 자기네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유럽에서 왜 니네 혼자 먹어? 이번에 독일 총리가 말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엄연히 유럽이야. 유럽의 일은 유럽 사람이 결정해야 돼. 왜 미국 사람이 결정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쟁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서로 폭격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말한 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동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생활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내 요즘에 그 셔츠 펌이 엄청 올라오잖아요. 미국의 각 마트마다 사람들 사재기로 지금 거덜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시위가 엄청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일론 머스크도 5월이면 도시 수장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리고 중간선거 이제 오잖아요. 만약 이 식으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고행진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연준에 계속 금리 인하해라 하는데 지금 금리 인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이대로 가면 금리 인하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해야 모든 자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데 경제도 왜냐면 외국 기업들 보고 미국이 오라고 했잖아요. TSMC나 다 미국 갔잖아요. 원래는 처음에 600억이라던 게 지금 트럼프하고 협상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트럼프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마디 했으면 그게 신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계속 변하니까 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하고 협상하려고 해도 협상을 못해요. 계속 변하니까. TSMC 처음에 600억 달러 지금 2, 3천억 달러 투자해야 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계속 해버리니까 내가 들어간 다음에 또 조건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몰라요. 미국에 들어갔는데 야 기술 다 내놔. 기술 안 해놓으면 내내 때려버릴 거야. 이러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처음에 트럼프 오면은 모든 걸 감면하고 모든 걸 우리 우대해주고 이런데 또 얘네 기술 당장 다 내놔. 미국이 제조 강국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기술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럼 기술 다 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상대방이 카드가 없잖아요. 기술을 다 줘버려서. 그 다음에 협상은 안 해요. 트럼프가. 협상할 이유가 없죠. 카드 다 가져갔는데. 이렇게 되는데 누가 트럼프를 믿고 협상할 용기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기도 그렇고 저러기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불확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트럼프 하는 지금 행태를 계속 볼게요. 지금 트럼프가 올라와서 한 게 자기 가상화폐를 발행했어요. 오피셜 트럼프를. 그리고 부인도 발행했고 그 집 아들도 발행했고 지금 쟤네는 트럼프 가상화폐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다 왕창 벌었어요. 이거는 주의사항이 폭락해도 얘네는 손실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자기 해지 방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도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붕괴갈 수준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뭔지에 대해서 이번 달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계속 동요하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제가 좀 의심할 면도 지금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은 미국이 지금 해외 나간 달러 이 부채 이런 거를 그냥 금융 수단으로 다 영으로 만들어 버릴 소지가 지금 제가 보입니다. 결국은 손실은 외국인들이 대가로 치러지는 거죠. 외국인들의 손에 있는 10조 달러가 지금 다 영으로 될 판입니다. 전체 시장을 이렇게 붕괴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외국인들 손에 있는 10조 달러가 영으로 되죠. 이게 한순간에 부채를 없애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이런 싱크탱크들이 이런 거를 모르고 이러고 있냐 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물, 금융 모든 수단으로 모든 리스크가 지금 해외에 전이가 되고 있고 해외 국가들에서 그 대가를 막대하게 치르고 있고 그리고 해외 금융시장도 같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왜? 달러를 생각해봐요. 미국이 작년 기준으로 1조 달러가 적자잖아요. 그 말은 1조 달러가 해외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롤리대로 가면은 미국이 모든 적자를 없앴어요. 그러면 1조 달러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머징 국가는 금융상이 붕괴를 합니다. 왜? 돈이 피가 수혈이 되다가 피가 없어졌으니까 결국은 또 없는 나라가 더 없게 되고 미국 국내는 또 없는 사람이 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돈 버냐면 항상 위에 있는 금융자본가, 위에 있는 클라우드 자본가만 돈을 법니다. 이게 그동안 20, 30년 글로벌화, 세계화 속에서 돌아간 원리예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큰 나라다 보니까 머리도 크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에 한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당하고 나니까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2009년부터 시작하고 십스라고 위안화 국제청산 결제를 만들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SPFS라는 러시아 루블화 청산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은 전 세계에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미국이 이렇게 적자국이 안 되고 흑자국이 안 되겠다는 건 달러를 이제 세계에 안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안으로서 다른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시장이 또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에너지 많이 갖고 있는 오펙 국가라든지 오일머니 갖고 있잖아요. 러시아 이런 시장들이 다른 나라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이렇게 관세로 막아버리고 이러면 다른 나라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로서 결국 중국, 러시아, 중동, 오일머니 국가들, 오펙 국가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나라들과의 무역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하고 무역 이런 게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거고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거라는 설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전략적 고지가 어디에 있는지, 미국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는 전략적 고지가 미국이 제조업 회기거든요. 미국이 제조업이 이렇게 네덜란드 병에 걸려서 공동화가 일어나면 나중에 중국하고 전쟁하더라도 못 이긴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도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동안 종이에다가 달러를 액수를 딱 찍어서 해외에서 제품들을 그냥 가져왔잖아요. 솔직히. 그게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혜택을 누려온 것도 사실은 미국이 받은 혜택이었죠. 근데 지금 미국도 선택을 해야죠. 전략적 고지가 어디에 있냐. 이처럼 계속 달러 기축통화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큰 건지. 그러면 그거는 결국 월가 자본주의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이런 전통산업 포함해서 미국의 공급망이 다 들어오게 해서 제조업이 다시 강국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전략적 고지라고 생각하면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 대가는 뭐냐면 달러 기축통화 위치의 붕괴입니다. 뭐 한순간에 붕괴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유로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지금 위안화 국제화도 이미 IMF의 SDR 통화로 10% 넘게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 국제 통화 앞으로 결제 비중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달러도 주요 국제 통화로서 계속 기능을 할 건데 상당 부분 줄어들 거라는 거죠.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달러를 벌 방법이 없겠죠. 원래 수출해서 벌었는데 달러 못 벌죠. 그러면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이 미국의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의 금융시장에 투자하려고 해도 결국은 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전략적 고지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라도 거기에 따라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정말 하늘에 우르르 한 점이 부끄러움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는 항상 개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같이 갈 때가 세상이 좋아지는 거고 서로 혜택이 커지고 서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화 속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여기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마치 우리가 한 형제라도 어머니 하나의 뱃속에서 태어나도 형제 간의 능력이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마지는 능력이 똑똑하게 태어나는데 막내는 능력이 떨어지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도 부의 자원이 균등하게 분배가 안 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광물 자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원이 하나도 한국에 분포가 되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나 오펙 국가는 태어날 때부터 애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석유나 가스 안고 태어나잖아요. 한국 애기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계의 자원의 분배도 불균등하고 또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능력도 각 민족 간, 각 이렇게 우수성도 떨어져요. 어떤 민족은 좀 DNA부터 우수하고 우리가 늘 유대인은 뭐 금융에 뛰어나다고 하듯이 민족 간에 또 이렇게 지적인 첨부도 다르고 자원의 분배가 다르고 타고나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모든 전 세계가 자본주의 경쟁 속으로 확 밀어버리면 그게 글로벌화 무역화잖아요. 옛날에 왜 선진국이 계속 미국이 계속 개방을 외쳤어요? 중국이 막 WTO를 통해서 막 문 개방해 한 게 자기네 그 나라 들어가서 이길 자신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 제품이나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 세계화 글로벌화는 경쟁력이 있는 국가, 경쟁력이 있는 민족,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게임이에요. 왜? 세계화라는 거는 자국의 시장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 시장까지 우리가 가서 돈을 버는 개념이잖아요. 만약에 글로벌화, 세계화, 개방화 아니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 국가 내에서만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세계화, 개방화 하면은 전 세계에서 돈을 버니까 이게 달라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세계에서 1등하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선진국 G7 국가들이 전 세계 개방을 외친 거예요. 이머징 국가에 가면 자기네 다 그 시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이 선진국을 먹을 정도로 경제력이 올려버리니까 이제 문 닫겠다는 거예요. 절대 오면 안 돼. 그리고 이제서 뭘 놓친 거 느꼈죠? 와,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는 허로만 돈 벌다가는 실이 이렇게 놓치면 결국 우리 목숨이 상대방에 쥐어지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과 허, 미국은 허, 중국은 실, 서로 상호 간에 목숨을 쥐고 있는 거죠. 중국도 미국 목숨을 딱 쥐고 있는 거고 미국도 중국 목숨을 딱 쥐고 있는 거. 서로 지금 딱 이렇게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게 째개지려고 하니까 둘 다 피가 나고 힘들고 전 세계도 피 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 세계는 어떻게 가야 되냐? 방향성은 늘 협력하고 왜냐면 오픈, 개방이라는 거는 세계 문명을 이끌어온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결국은 이게 세계 경제도 분배의 법칙이거든요. 선진국이 먼저 내내 경제로 돈을 벌었으며 세계 문제에 돈을 쓰는 게 맞아요. 미국이 세계화 속에서 이익을 가득 벌었으며 미국이 세계의 아프리카 문제, 빈곤 문제, 세계 이런 위생 문제, 기후 문제에 돈을 많이 쓰는 게 맞아요. 왜? 내내 먼저 돈을 벌었잖아. 한 개 국가에서 부자가 돈을 좀 많이 쓰는 게 맞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돈을, 그게 분배잖아요. 그게 제3차 분배입니다. 기부라고 해요. 제3차 분배는. 1차 분배는 자본이 돈 벌고 노동력이 돈 번다는 뜻이고요. 2차 분배는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거. 없는 사람한테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줘서 많이 때려서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2차 분배고 3차 분배는 기부입니다. 국가 내에도 이렇게 1차, 2차, 3차 분배. 근데 세계에도 1차, 2차, 3차 분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고부가가치를 불고 저 이머징 국가 노동력으로 돈 벌죠. 임금으로 돈 벌고 미국은 자본으로 돈 벌고. 그러니까 먼저 벌고 많이 벌었으면 미국이 전 세계에 돈을 많이 쓰고 좀 이런 역할 해주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익만 다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갖고 왔어. 근데 지금 국내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국내 문제 모순이 터졌잖아요. 마약의 분배 법칙에 자본주의가 계속 실로 흘러가니까 실에 있는 노동자들이 점점 거지가 되고 점점 돈이 없게 되고 국내 문제가 빵 터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국내 문제를 또 국제 문제로 풀겠다는 거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 중심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생각해야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무조건 세계화, 개방화, 협력이 한국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국내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만약에 모든 나라가 이렇게 무역보호주의를 취하고 뭐는 문 닫고 있고 자기 것만 하겠다면 한국 같은 나라들 가장 큰 손실을 입습니다. 이런 이머징 국가들이 손실이 가장 커요. 이런 싸우면서 가장 루저는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라고 제가 말을 했죠. 이머징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시대의 운명이 와서 막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시대의 운명이 지금 멈추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 수장이 미국에 이런 바로 무릎을 꿇었다고 할까요? 관세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게 세계화, 글로벌화, 협력, 그게 RCEP이든 CPTPP든 한중일 FTA든 어쨌든 전 세계 개방화 속에서 한국의 이익이 있다라는 걸. 근데 지금처럼 궁금한 게 미국에 다 옮겨가면 아무리 개방하고 해도 한국은 이제는 돈 벌 게 없다. 지금 이미 중국이 많이 따라 올라와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많이 지금 시장이 야금야금 잡혀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는 개방 세계화해도 결국 한국은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국가 운명을 좌우지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트럼프가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이게 지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의도적이다 하면은 지금은 저점으로 들어갈 기회인 거죠. 그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바라는 거니까. 당신이 팔아가 손실을 고정화시키기를 바라요. 그래야 자기네 부채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런 의도적인 거면 딱 쥐고 있어. 놓지 말아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 공포에 빠졌고 이제는 이 미국이 트럼프가 4월 2일 해방이 나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제는 파멸이 길러가는 시작이다. 미국이 이제는 끝날 일만 남았다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다시 가져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월 9일 제가 하는 무료 강의에 꼭 오셔서 미래의 시야를 밝히는 강의니까 여러분 눈을 좀 밝게 하고 같이 미래의 숲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늘 안경투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정민이 같아요. 지금 영어 스펠링 봐서는 슈퍼챗 사주실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항곤 4335 역시 슈퍼챗 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표영남 영어로 봤을 때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슈퍼챗 쏴주셨고요. 그리고 민한국님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이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항상 좋은 내용을 만들려고 하는 저의 의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4월 9일 무료 강연 무료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꼭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야가 밝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